예, 안녕하세요. 저 이희선이고요. 뭐 이제는 쉬고 있어서 뭐 내놓을 만한 게 뭐 없어서 그냥 그 정의평화불교연대 공동대표란 말을 그냥 달고 있습니다. 저 동국대 불교학과 나왔고요. 예, 그리고 이제 운동하다가 그 안갈픽스라는 디자인 회사에 한 15년 있었습니다. 나와가지고 이제 부천에서 그 시민 단체 활동을 쭉 했습니다. 그 잠을 잘 못 잤어요. 그 제가 이제 대충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했는데 시간이 막상 이렇게 저거를 만드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이제 PPT 만드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민불련 그 저희가 이제 40주년을 맞아서 행사를 하고 그거를 이제 인연해서 이제 그 우리 홍사성 대표님이죠. 대표님이 이제 전화를 주셨길래 전에 뭐 글 하나 좀 쓰라고 하는 걸 제가 거절한 적이 있어서 이번엔 또 거절하면 안 되겠다. 그럼 늘 거절하는 사람이 되니까 그래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제목 처음에 제가 생각했던 것은 그냥 민불련이 이제 어떻게 창립되었는가에 대한 전사, 그리고 민불련 활동, 그리고 이제 뭐 평가, 그 이후의 얘기 이런 정도로 처음에 또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렇게 생각했는데 전화로 말씀하실 때는. 근데 제목을 딱 보니까 민중불교를 아십니까요? 그래 그럼 민중불교를 얘기해야 되겠네. 그러다 보니 또 그 전사함의 민중불교론을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서 도서관에 가서 막 그 책이 없으니까 사진을 저기 핸드폰 다 찍어가지고 그걸 와서 이제 보고 저게 굉장히 현학적이어서 잘 안 읽혀요. 제가 이제 78년 대학교 2학년 때 봤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잘 안 읽힙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대충 요약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밤을 꼬박 샜어요. 그래서 컨디션이 좀 별로 안 좋아서 아마 말씀드려야 될 것도 많이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감안해서 들어주십사 하고 좀 먼저 사전의 양해를 좀 구하려고 시작하기 전에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하여튼 5월 4일이 그 민불련 창립 40주년이에요. 근데 그 단체가 이제 그때가 민불련 초대 의장을 하셨던 여익구 선생이 돌아가셨는데 18주기인가 13주기? 13주기가 얼마 전이었어요. 그래서 그 13주기에 맞춰서 행사를 하신다고 그래서 그러면 그때 하라고 하라고가 아니고 그때 하는 거 잠깐 다녀왔어요. 이거 한번 우리가 다뤄야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현대불교사에서 그 운동이라는 이름이 붙은 것이 한 2개 정도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정화운동이라고 하는 겁니다. 교단을 어떻게 정화할 것인가, 일제 그 불교가 정상할 것인가 이런 문제로 운동이 붙은 활동들이 하나 있습니다.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집단적이고 어떤 지속적인 그 활동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했을 때 그런 활동이 있었고, 그 다음 하나가 지금 우리가 얘기하려고 하는 민중구조운동은 그 정치적 억압 상황에 있었던 70년대, 80년대의 그 한국 사회에서 반독적 민주화 운동과 괴를 같이 하는 불교계의 반응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저희가 그 초청례를 보낼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성교단으로부터 이게 뭐 전폭적인 지지를 받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일부 그야말로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일부 청년 불자들과 깨어있는 그 스님들 몇 분이 모여서 이 운동을 시작을 했는데 그것이 우리 사회 민주화운동과 맞물려서 상당히 큰 그 영향과 파장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교단 안에서는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불교가 상당히 보수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진보적인 그 운동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갖지 않았던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 또한 한국 불교에 끼친 영향에 비해서 그 활동에 대한 평가나 이런 것을 인색하거나 소홀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마침 아까 말씀드렸듯이 40년이 됐으니까 40년을 계기로 해서 미전불교를 한번 돌아보고 또 어떤 활동이 있었는지 그런 것을 하는 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불교들한테도 우리 종교 생활이 어떻게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이런 문제를 얘기해 주는 데 큰 지남이 될 것 같아서 이런 주제를 생각했습니다. 아까 처음에는 이선 선생님 말씀하셨던 대로 물론 창립 40주년을 기념해서 얘기를 좀 준비해 주라. 그러니까 전개 과정이나 성과나 평가나 이런 것을 얘기해 달라고 했는데 그것을 제목으로 내걸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민중불교를 아십니까? 이렇게 걸어놓으니까 제목이 조금 근사해졌어요. 이 안에다가 그런 얘기들을 전부 다 수렴해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31회 열린 논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민중불교를 아십니까? 저희가 민불련 창립이 한 40주년 됐는데 이것을 계기로 민중불교가 어떻게 태동이 됐고 또 어떻게 전개됐고 또 그 이후에 영향이나 활동은 어떻게 이루어졌고 한국 불교에서 어떤 평가가 이루어졌는지 이런 얘기를 물론 이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은 40년 세월을 다 덮어야 되기 때문에 40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40년 다 할 수는 없고 한 40분 동안 열심히 얘기하고 나머지 한 20분 토론 아닙니다. 하여튼 1시간 정도 말씀하실 때는 충분히 하시고 그렇게 해서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발제를 해주실 이선 선생은 아까 이제 본인 소개가 있었습니다만은 학생 때서부터 불교사회운동에 주력해 왔던 이 분야 이런 쪽에서 여러 사람들과 동지적 연대를 가지고 있는 그런 분입니다.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박수로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시간 정도 말씀하시고. 이제 이런 그 발표 기회를 주셔서 제가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먼저 감사드리고요. 40년 되니까 기억도 가물거리고 자료도 아마 많이 이제 분실돼 있어서 좀 누가 정리해도 완벽하게 정리하기인지 모를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구술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그럴 만한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기존에 있는 자료를 좀 근거하고 또 제 기억을 좀 끄집어내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중에 뭐 평가는 제가 좀 준비를 안 해서 나중에 그냥 말로 하려고 그만 좀 적어봤습니다만은, 그 3.1운동에 한영원 선생이 빠졌으면 어땠을까? 한영원 선생이나 뭐 배경선 스님이나 이런 분들이 빠졌으면 어땠을까? 물론 이제 3.1운동 그 민족 33인 대표는 이제 천도교가 중심이 돼서 한 거지만 거기 뭐 만약에 거기에 우리 불교계가 빠졌으면 우리는 아마 어디서 좀 낯을 들기가 좀 쉽지 않을 거예요. 독립운동 그러면 그 불교는 뭐 했니? 니들은 그냥 뭐 친일 어용만 하고 이렇게 36년을 보냈니? 이랬을 텐데 그래도 우린 한영훈 만해 스님이나 영성 스님들 이제 33인 대표에 참여를 하셨고 그 다음에 만해 스님은 또 계속 항일운동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불교인의 불자들의 독립운동에 관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긍심을 좀 주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저희 민중불교운동연합의 민주화운동도 이제는 뭐 40년이 지난 이제 역사가 되어버렸는데 민주화운동 역사에서 민불련이 뚜렷한 족적이 있기 때문에 어떤 역사를
해도 불교계에서는 뭐 민주련 또는 뭐 정도구현 전국선거회라든지 이런 단체들의 활동이 있어서 특히 6월 항쟁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고 인천 5.3 민주항쟁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기 때문에 이제 소위 그 민주화운동 그 세대에서도 그래도 불교의 몫이 있다, 불교가 역할을 했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받을 수 있고요. 아마 후대에 가서 좀 더 이것이 더 역사가 됐을 때 후대 우리 불자들이 우리 불교가 독립운동도 했고 민주화운동도 했다. 그런 자긍심을 주는 근거가 되지 않겠나 그런 뭐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진행을 빨리빨리 예. 하셔야 그 민중불교 아세요? 그래가지고 일단 간단하게 이거는 뭐 챗 GPT로 그냥 알아본 건데요. 전근대적 용례가 별로 없답니다. 그리고 이게 근대 초기에 일본에서 수입된 게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피플이나 메시지, 그러니까 대중 이런 거를 갖다 이제 민중, 인민 대중을 줄여서 민중이라 했겠죠. 예, 그게 이제 들어온 거 아니겠는가 하고 신채호 선생이 최초로 썼답니다. 예. 그리고 최남선의 독립선언서에 민중이란 말이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후대에 사용하는 그런 민중이라는 개념은 아니었다라고 하고 일제강점기에서는 사회주의 운동이나 뭐 노동운동, 농민운동에서 민중이라는 단어를 많이 썼다고 하고요. 본격적으로 이제 썼다는 거죠. 여기서는 이제 피지배 집단, 그러면서 혁명의 주체 이런 개념으로 이제 우리가 익히 아는 대로 그렇게 썼다고 하는 거고요. 해방 이후에는 이제 좌파에서는 민주라는 표현을 썼고 그러나 이제 한국전쟁 이후로는 이제 그 용공으로 이제 몰기 때문에 잘 안 썼다. 국민이란 말을 주로 썼다. 그러고 70년, 80년대 민주화운동기에 들어서 본격적으로 다시 쓰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민중신학, 민중문학 이렇게 썼는데 민중신학 이전에 이제 해방신학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민중신학이란 말은 우리나라에서 쓰인 지가 얼마 안 되더라고요. 우리 불교에서 쓰는 것도 비슷한 시기에 쓰였더라고요. 저는 제가 다시 검증을 안 해봤는데 73년에 처음 쓰였다고 하고 잘 알려진 안병무 박사나 서남동 박사 이런 분들이 75년에 민중신학 주제로 글을 썼다. 그리고 79년에 공식적으로 아시아 기독교협의회에서 이제 인정받게 됐다. 90년대 이후는 민주라는 말은 잘 안 쓰죠. 요즘은 시민이란 말을 많이 씁니다. 좀 전에 제가 시민단체에서 활동을 쭉 해왔다고 했는데, 이제 시민, 그분에 대해서는 뭐 지금 설명드릴 시간이 별로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 민중불교라고 하는 말을 본격적으로 쓴 것이 이제 전재성이라고 지금은 이제 파리경전 번역가로 널리 알려져 있죠. 뭐 대불련 회장을 했었고, 뒤에서 다시 이제 얘기가 될 텐데, 이제 민중이란 개념 참 어렵게 이렇게 어렵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좀 모호한 개념이다. 그러나 중생이란 개념에 비해서 구체적이고 시대적인, 그러니까 시대적인 개념이고 굉장히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개념이다라고 이제 좀 현학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러나 보살이 역사적 현실 속에서 실천할 때 중생이 민중으로 구체한다. 원효가 천천만락에서 만난 중생은 민중이었고 보살행은 그들과의 대화였다. 이것이 지금 눈에 띄는 그런 규절이고요. 사회학적으로 보면 민중은 다수이며 억압자이고 가진 자의 의도에 희생당하는 비특권적을 의미한다. 또 자본과 시장이라는 질곡 속의 고통스러운 자들. 좀 전에 이제 썼던 그런 맥락이죠. 그런데 또 이게 근본 불교 태동기와 같은 역사적 의미를 지닌 종교 신의 주체자가 좀 어려운 말인데, 그러니까 사상적으로 막 혼란스럽고 사회가 갈등하고 어떤 계급적인 착취가 일어나고 이런 시기, 근본 불교 부처님이 사시는 시기죠. 그럴 때에 어떤 종교적 실천가들은
민중을 안 만날 수가 없다. 종교적인 그 실천가들이 현실에서 만나는 그런 사람들이 민중이다. 뭐 그런 얘기인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여기 그 전사함은 그럼 사회와 불교를 어떻게 인식을 하냐면 사회는 뭐 이렇게 그 구조적으로 어떤 계급적으로 해석한 게 아니라 어떤 종교적으로 또는 철학적으로 서양과 동양 종교가 만나는데 서로 그 상이한 그런 사상이 만났을 때 어떤 그 깊은 그런 심연을 우리가 대하게 된다. 우리 사회는 지금 그러한 현실에 있다. 어떤 심연과 같은 그런 상태에 있다. 뭐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고요. 불교계는 불교 현대화를 많이 얘기하고 있지만 그건 기능주의적인 어떤 서구 모방에 그칠 우려가 많고 왜냐하면 현실 관계에 대해서 무관심하면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현실 관계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현대화라고 하는 것은 그냥 서구 모방에 불과하다. 기능주의적인 어떤 서구 모방에 불과하다. 그렇게 파악하고요. 그 이유가 이제 산중불교에 있다고 봐요. 자덕적인 산중불교. 그래서 그 전사함이 가지고 있는 불교계의 핵심적인 인식은 산중불교예요. 그래서 산중불교이기 때문에 민중에게 소외가 되고 있고, 그래서 현실관계 회복이 필요하다. 그래서 전사함에 있어서의 민중불교는 빈곤한 그 현실관계를 불교가 회복하는 것이에요. 예, 그렇게 해석을 해요. 굉장히 좀 뭐 쉽지 않은 그 접근인데, 그러나 이제 한편으로 그 민중불교라는 말을 자기가 끌어온 것은 한영운의 말이다. 한영운이 그 민중불교라는 말을 썼기 때문에 자신도 이제 민중불교라는 말을 한영운에 차용했는데, 그러나 어떤 철학적으로는 그 불교가 빈곤한 현실관계를 회복하는 데 필요한 것이 민중불교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입니다. 그래서 현실관계 회복을 위한 전제라고 하는데, 이 현실관계 회복이라고 하는 게 달리 말하면 민중불교의 이념적 토대를 이제 말하고요. 민중불교의 이념적 토대를 위한 어떤 전제를 몇 가지로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는 그 서구 학문을 이용한 해석에 대해서 관용적으로 좀 수용을 해야 될 거고, 그리고 또 서구 학문에 대한 불교적 해석도 거꾸로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고, 두 번째는 그 보살 사상이라고 하는 건 민중과 함께 성불하는 것인데, 승가의 어떤 이 승가의 제도, 그러니까 그 사부 중이 아닌 출가 승가의 전통적인 제도가 그 민중이 볼 때는 고행으로 보이기 때문에 민중이 그 불교에 가까이 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민중이 불교에 가까이 가게 할 수 있는 제도 교육이 필요하다. 그 민중한테 소외가 됐는데 어떻게 민중과 함께 성불하겠는가? 뭐 그런 이제 질문이죠. 그 다음에 박애주의 종교가 그 박애주의 그 자체를 용인하지 않는 폭력의 직면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그러니까 인도 불교가 두 가지의 이제 폭력을 당했는데, 하나는 그 브라만이 그 민중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러니까 섹스로 접근을 뭐 한다든지, 이제 그 좌도밀교, 그 다음에 이제 이슬람이 들어와서 뭐 불교를 다 사원을 허물고 뭐 죽이고 그러면서 이제 불교를 다 없애버렸잖아요. 그랬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배운 게 없다. 그거는 우리한테 두고두고 아직까지 남아있는 숙제다. 이제 그런 의미로 이제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고를 얘기를 하는데, 고라고 하는 거는 근본적인 것으로 남겨두고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비도덕적이고 비인간적인 것에 대한 새로운 개념 규정이 필요하다. 그것을 규정하는 새로운 개념이 필요하다. 근데 뭐 거기에 대해서 그 전사함이 대안을 얘기하진 않나요? 문제만 제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데올로기적인 접근이 필요하는데, 예를 들면 실존주의가 불안과 죽음 같은 그런 불교 같은 그런 주제를 가지고 그런 그 철학적 체계를 이제 확장해 왔는데, 결국은 실존주의도 현실에 있어서는 어떤 현실에서 아까 얘기했던 뭐 비도덕적이고 비인간적인 그런 착취라든지, 뭐 예를 들면
사람을 그 대량 학살한다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실존주의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 있어서 그 정치적 실존주의로 그 지평을 넓혀서 인간이 이 자유를 위해서 저항권을 가질 수 있다. 그리고 그거 현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치 참여를 해야 한다. 뭐 그런 정치적 실존주의가 있는데 그런 것에서 착안해서 우리 불교도 그런 이데올로기가 좀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민중불교 이데올로기에서 예시로 드는 게 만해 선생이 민중이 보살의 정토다. 부처님의 강명을 민중의 흉중의 그 생명을 민중의 골수에 주입하라. 그다음에 불교의 근본은 평등주의와 구세주의가 있다. 그러니까 불교에 있어서 이데올로기라고 한다면 평등주의와 구세주의다. 이제 이런 것을 이제 예시로 들었고요. 그러면서 또 민중불교의 지향점을 또 만해 선생의 글로서 이제 예시를 하는데, 뭐 교리를 민중화하고 경전을 민중화한다. 제도를 민중화하고 제사를 민중화한다. 이것이 이제 민중불교의 지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민중불교의 신앙을 새롭게 정립을 해야 되는데, 우리의 대상인 삼보를 현실적인 실천적 운동 속에서 새로운 의미로 민중 속에서 그런 신앙을 새롭게 정립해야 된다. 그것은 이제 어떤 신앙적인 체험, 각자가 민중 속에서 이제 보살 활동을 할 때 거기서 일어나는 그러한 체험들을 좀 새로운 의미로 그 신앙을 정립해보자. 그런 얘기인 것 같고요. 그래서 민중불교 운동의 두 가지 원리를 얘기하는데, 뭐 명법 비무, 이것은 민중의 청정한 마음이 허무가 아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신앙적으로 어떤 신앙적인 종교운동의 원리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현법 비무는 민중의 청정한 마음이 결코 누구의 소유도 될 수 없음을 밝히는 운동이다 해서 평등주의. 이거는 소외된 민중을 경제적 문화적 공평에서 구제하는 사회운동의 원리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종교 신앙적 측면과 사회운동적 측면에서 두 가지 원리를 제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불교의 현실관계 빈곤을 타파하기 위한 몇 가지 전략적 방편, 즉 민중불교를 위한 전략적 방편에서 민중불교 운동 근거지를 뭐 도시와 농촌으로 해서 이제 어쩌가 났네요. 그 지역사회 사원을 만들고 또 사회복지화 운동으로 뭐 민중과 연대의식을 조성한다. 또 불교 아카데미 본부를 설치한다. 그래서 이제 지속적인 그리고 같은 이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연구를 좀 해야 된다. 그다음에 청년 불교 운동을 소집단 운동으로 해서 좀 불교세를 좀 확대하자. 뭐 이런 얘기인데 좀 교단적인 뭐 이렇게 차원에서 하지 않으면 돈이 많이 들어서 할 수가 없는 그런 얘기. 사실은 뭐 개신교에서 뭐 크리스찬 아카데미라든가 뭐 그런 정도 이렇게 것을 이제 상정해서 하는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좀 하기가 좀 어렵죠. 교단에서 해야 될 일이죠. 그 다음에 여기에 비해서 외국의 민중불교들은 굉장히 그 간명합니다. 뭐 사회과학적인 어떤 접근으로 해서 이해하기 쉽고 또 분명 그 실천적인 또는 방법이나 이런 것도 좀 굉장히 현실적이고 어쨌든 여의구의 사회인식은 뭐 그냥 우리가 역사를 공부할 때 되게 이제 알게 되는 그런 것인데, 이 한반도의 분단은 이제 강대국의 냉전 체제의 산물이고, 또 그로 인해서 독재가 그동안 계속 악순환을 해왔고, 이건 뭐 87년 이전 일이니까요. 이전에 그 일이니까. 그러니까 그 직선제 개헌 정치하기 이전에 이제 것이죠. 그다음에 지배 집단의 이제 부정부패했고, 뭐 재벌이 독점하고, 뭐 양국화 심화됐고, 상업주의 문화가 오히려 민족의 어떤 고유한 문화들을 지금 뭐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고, 불교계는 뭐 그 관제불교, 그동안 뭐 호국불교, 뭐 어영불교, 시족불교 이렇게 얘기했던 것들, 그다음에 현실 도피를 하는 그 선 중심의 산중불교, 기복불교, 뭐
그 지식인은 관념불교, 그다음에 승려들의 부정부패, 뭐 재산납부 뭐 이런 것들인데 이것들의 원인을 거꾸로 이렇게 보면 그 1895년에 이제 승려 도성 출입 금지령이 해제가 되는데 그 전에는 이제 조선 시대에는 승려가 사대문에 들어오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일본 사람들이 이제 그 당시 김홍직 내각의 통일 친일 내각이죠. 이거를 금지령을 해제하게 해주는데 그거는 일본 사람들이 자기들이 그 근거를 가지려고 하는 거죠. 일본 승려들이 이제 한국에 자기 그 포교 발판을 만들려고 또는 뭐 식민지 어떤 그 도구로 이용하려고 뭐 그런 의도가 숨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그러나 이제 사찰령이라는 걸 만들어서 족쇄를 채우죠. 그 뭐 주지든지 뭐 대표가 되려면 등록을 하고 허가를 받아야 되는 그런 사찰령. 재산도 불교 재산도 총독이 그 허가를 해야 되면 팔 수 있는 뭐 그런 사찰령을 만들죠. 이건 11년이니까 그 강점을 한 이후로 이제 뭐 바로 그 다음 해에 이제 만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친일 오형화가 됐고 또 미군 그 해방 이후에는 미군정 속에서 소위 혁신계 이런 쪽이 다 몰락을 해버리죠. 다 이부로 넘어가 버리고 그리고 기독교에 대해서 보수 기독교를 엄청 지원해줘가지고 학교도 만들게 하고 무슨 복지시설도 만들게 하고 어마어마하게 지원을 하죠. 이게 미군정이. 그래서 지금 오늘날의 그 개신교는 다 미군정 3년 동안에 지원을 바탕으로 한 거죠. 그리고 뭐 이승만이 들어가서 정화유시를 내가지고 분규를 만들게 하고 그래서 이제 더 이제 어영화되고 또 거기서 무자격 승려가 양산이 돼가지고 지금까지도 이제 그 불교 어떤 분규의 그 원인 단초를 조금 하게 됐고 그러다 이제 스님들끼리 하도 뭐 팔고 싸우고 막 이러다 재산도 팔고 서로 싸우고 하다 보니까 박정희 때 이제 불교 재산 관리법을 사찰하고 그대로 가서 하는데 제가 이제 이번 준비하면서 그 이영부 종무관을 오랫동안 하셨던 이영부 선배님한테 전화를 했더니 저때의 불교재산 관리법 초안을 만든 분이 우리가 말만 하면 누구나 알 수 정도의 스님이래요. 이게 참 우리 이게 그래서 어쨌든 이승만이 그렇게 서로 싸우게 만들고 또 자산 팔아먹게 만들고 뭐 재판하면서 또 변호사도 엄청 갖다 줬겠죠. 하여튼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불제법을 사찰론 그대로 가져와서 했는데 어쨌든 그것이 그동안에 계속 그 당시 저희가 이제 민불련 할 때는 계속 불교 자주화를 막는 어영의 족쇄를 채우는 그런 것으로 이제 작용을 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 뭐 거기다 11.7 법난까지 일어나고 뭐 그다음에 뭐 그렇게 해서 이 불교계가 지금 그 한마디로 이제 그 비불교적인 그런 도저히 뭐 우리가 인정할 수 없는 그런 이제 그 불교 어떤 그 아노미 상태에 있는 혼돈에 빠져 있는 그런 불교로 이제 인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개혁의 대상으로서 불교가 이제 인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새롭고 건전한 불교와 사회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의 방법으로 민중불교 운동이 이제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본 거죠. 민중불교의 연원은 이제 그 여익구 선생도 이제 만당 한영훈 선생이 지도했던 만당 그리고 이제 해방 이후에 불교 혁신 운동 그리고 항일 독립 운동 이런 것들이 이제 민중불교의 뿌리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자신이 이제 했던 75년도에 고은, 고준한, 황석영, 전재성 이렇게 5인이 여의구와 이제 5인이 이제 개운사에서 탄원스님을 모시고 이제 불교 토론회를 하는데 그걸 민중불교회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사실은 전소함의 민중불교보다는 1년 먼저 민중불교
라는 말을 썼고, 또 전사함이 그 회의 그 회의에서 같이 이제 토론에 참여했기 때문에 저기서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 그건 뭐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불교의 목적은 인간의 고통의 해방, 그리고 불교 정도의 건설, 즉 구원과 구세에 있는데, 있고, 그러니까 수행은 상구보리오 하와중생은 소승적 방식이고, 대승은 동시 수행 중에 성불하는 것이다. 물론 이제 중생 제도 후에 성불이라고, 지옥이 일공하기 전에 나는 성불하지 않겠다라고 지장보살의 서원 같은 경우 중생 제도 후 성불이 하는데, 동시에 이렇게 삼구보리 하와중생이라는 것을 현실 속에서 동시에 하면서 그 안에서 성불이 나오는 것이지, 깨달은 다음에 언제 뭐 교화를 하냐, 이건 소승적인 방법이다 라고 하는 게 이제 민중불교의 수행관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신앙관은 민중을 부처님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부처님은 거리에 있고 낮은 곳에 있다. 그래서 부처님은 법당에 이렇게 고고하게 모시는 게 아니라 거리로 낮은 곳으로 모셔야 된다. 이것이 이제 민중불교 신앙관이다, 이렇게 제시를 합니다. 그 민중은 아까 그 사회적 어떤 사학적 그 관점하고 뭐 크게 다르진 않고요. 그러나 이제 부처님이 카스트를 타파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종교적으로 어떤 그 카스트를 타파하고 수행한 것에 비해서 민중불교 운동은 사회 구조적인 모순을 이제 극복함으로써 그런 계급제도를 타파하는 입장이다라고 하는 좀 신앙적인 입장과 사회운동적 입장이 좀 차이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민중불교는 붓다의 근본교사라고 초기 대승불교의 근거를 두고 있다. 민중불교도의 사명은 민중의 삶의 현장에서 민중과 함께 고통의 원인을 개혁하여 민중을 해방하고 정토를 건설하는 것이다. 민중불교의 운동 목적은 민중적 개발에 입각해서 자주적인 민중의 불교를 건설하고 주체적인 민족문화를 생산하고 참된 민주주의 실현하고 부의 공평 분고와 민족 자주경제 확립, 자주통화적 통일 성취다. 이 부분은 불교적인 접근이지만 뭐 다른 여타 사회 다른 민주 운동 단체, 민중운동 단체들하고 목적은 거의 비슷하죠. 예. 다만 이제 불교적인 입장에서 이제 뭐 정토라든가 뭐 이런 용어를 이제 쓰는 거고. 실천 과제로서 이제 민중불교 이념, 의식 교육, 포교 개발, 불교 관계 지문제에 대한 개선 투쟁과 조직 강화, 기층 민중과 연대, 민주운동과 민주통일운동의 적극 동참. 이게 4번은 이제 연대 운동에 이제 해당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은 이제 예를 들면 뭐 포교당, 공단에 포교당을 지어서 뭐 한다든가 이런 그런 부분이고, 두 번째가 이제 불교 재산관리법 철폐 이런 부분이죠. 그러니까 불교 관계의 철폐 문제를 민불련이 제일 먼저 이제 제시를 한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다음에 이제 민중불교 자체적인 이념, 의식, 교육, 포기 방법 이런 걸 개발해야 된다. 이렇게 실천 과제 4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민중불교 운동이 그럼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잠깐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 대불련이 이제 민중불교 운동의 한 파트죠. 그러니까 대불련 사원화 운동. 그 당시에 민중불교 운동이 생기기 전에, 그 다음에 스님들 단체, 또 학교,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부분적인 어떤 그 활동들이 대불련이라고 하는 한 큰 이제 예를 들면 지류들이 호수에 모아서 그것이 이제 민주화 운동이라고 하는 강으로 같이 흘렀다. 이렇게 이제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불련이 이제 언제부터 민중불교 운동을 했냐. 그러니까 76년, 최현 회장할 때 제4차 허랑대회. 여기서 이제 민중불교 실천을 위한 전진대회라는 주제로
여론 수련대를 하는데 여기 일반적으로 민주불교 용어를 여기서 등장했고 민주불교 담론 학상이 이제부터 시작되다 하는데 민주불교 담론 학산이 여기서부터 시작된 건 사실이고요. 민중불교를 누가 먼저 썼는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중불교회에서 먼저 썼을 수 있다. 여기서 이제 7가지가 발표가 되는데 그 글이 발표가 되는데 그 중에 전재성의 민중불교론이 이제 중심이었고요. 이게 79년 10월 대학 폐간호에 게재가 됩니다. 저는 이제 78년도 봄에 대학 폐간호를 구해서 봤습니다. 그리고 쭉 이제 단절이 됐다가 79년에 이제 제가 연구조사국장이 되면서 화랑대회를 준비를 하는데 제가 이제 저희 팀과 같이 이제 준비를 했는데 뭐 주제는 저게 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자료집이 없어가지고 저것이 16년차 제 주제인지 17년차 주제인지 제가 16년차부터 했었기 때문에 근데 그때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사제를 그 불교적으로 좀 현대적으로 좀 재해석하자. 그래서 현실 문제, 현실의 고통이 뭐고 그 원인은 또 뭐고 또 그것이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그 사제의 고증멸도에 따라서 이제 그 사회과학적 방법을 통해서 또 불교적인 또 사회과학과 불교의 관점에서 우리 사회를 어떻게 좀 볼 수 있을 것인가 해서 프로그램도 짜고 토론 자료도 만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주제를 이제 지금 주제가 잘 생각이 안 나는데 고은 선생, 뭐 법정 스님, 백경 선생 아주 뭐 굉장히 좀 화려한 그런 광사지를 짰어요. 그래서 쭉 하다가 그 당시 좀 보수적인 선배들이 엄청 반대를 했습니다. 근데 희한하게 여기 뭐 고은 선생, 뭐 법정 스님, 뭐 황석영, 이모정 다 강의했고요. 백기환 선생하고 전재성 선배 강의만 남았는데 그렇게 전재성 강의를 못하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안기부고에서 뭐 계속 압력을 준다하고. 그리고 백기환 선생은 그때 광중가에서 못 오셨어요. 결국 전재성 선배 강의를 못하게 그렇게 방해를 해가지고. 결국은 제가 이제 거기에 이제 수능하지 않으니까 회장이 저를 그 자리에서 해임을 시켜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서울대 충불회하고 동불회하고 같이 대회를 보이콧하고 나와버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이것이 이제 원인이 돼서 사원화 운동을 이제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대불련은 이제 81년에 여의구 사무총장이 취임을 해서 여기서 이제 완전히 이제 민주불교 운동으로 이제 전부 그 기조를 바꾸죠. 그리고 이제 화랑대회를 이제 한국불교 1600대회로 명칭을 바꾸고 거기서도 계속 이제 민중불교를 주제로 이제 강의도 하고 토론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81년 봄에 이제 대불련 지도법사단을 조직하는데 이 대불련 지도법사단이 이후에 이 소위 이제 그 청년, 그러니까 그 승려들, 소위 소장파 승려들이 여기서 이제 주로 이제 만나고 그 힘으로 불교를 완전히 이제 조계종을 개혁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81년에 대불련 지도법사단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 이제 그 뭐 성문, 여연, 현흥, 현기, 전당, 도수 하여튼 한 50명 되는데 이분들이 앞으로 이 불교를 개혁하고 또 뭐 민주화 운동에 같이 합류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원화 운동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사원화 운동은 사원의 사회와 사회의 사회화라는 그 슬로건을 제가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사원화 운동이라 하자 이렇게 이름 붙였는데 이 사원의 사회화라고 하는 것은 이게 불교가 현실을 인식하는 거죠. 그리고 사회의 사회화는 사회의 사원화 제가 졸려가지고 잘못 썼네. 사회의 사원화. 예, 그거는 이제 민중불교의 어떤 이론을 가지고 불교적인
예를 들면 뭐 승가 공동체의 어떤 그런 이념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불교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구원, 구세 이런 개념을 이제 사회 속에 실천하는 거죠. 그래서 사원의 사회와 사회의 사원화라고 이제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파고다, 그러니까 어떤 랭군 그 민중불교론에 보면 눈에 번뜩 띄는 게 이제 그 버마 랭군 그 도시 정 가운데 커다란 그 탑사원이 있대요. 그래서 거기서 지역사회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런 거, 그다음 베트남의 어떤 그런 민족 자주 운동이라든지 뭐 이런 것이 이제 그게 인상 저희가 거기에 대한 어떤 자료를 더 찾아보지는 저는 못했는데 그래서 사원을 얘기할 때 그거를 이제 가져와서 그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그냥 후딱후딱 넘어가셔야 됩니다. 몇 시죠 지금? 시간이 제가 제가 그리고 이제 하여튼 이런 그 사우나 운동이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칠보사 팀이 있었고요. 묘각사, 개운사 팀이 있었는데 묘각사에서 무슨 그 전국 야학 운동 준비를 하다가 그게 문제가 돼가지고 잡혀들어 뭐 한 150명이 이제 연행이 돼서 조사받고 3명이 구속이 된다. 여기 이제 신상진은 지금 그 성남에서 시상하고 있는 전에 국회의원을 했던 의사협회 회장도 하고 있던 신상진입니다. 지금은 이제 정반대 입장으로 가 있죠. 그러다가 이제 이게 한번 그 이제 좌절이 그 이제 다 잡혀가가지고 거의 해산되는 듯 하다가 이제 후배들이 다시 이제 재건을 해가지고 이게 90년 초기까지 갔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부천 서강사에 가서 서강사 야학을 거의 한 10년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스님들이 이 81년에 이제 전국 청년 승려 육화대회라고 하는 걸 했었고요. 그 다음에 83년에 전국 청년 불교도 연합회라고 하는 걸 만듭니다. 그러고 이제 신흥사 승려 살인 사건이 일어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청년 불교도 연합회에 이제 참여했던 출제가들이 모여서 구정법회를 합니다. 83년 8월 19일 구정법회를 하고 그 힘으로 9월 5일 조계사에서 전국승려대회를 개최하고 9월 8일 날 비상종단이라고 하는 걸 이제 만듭니다. 비상종단을 만들어서 상당히 개혁안을 만들어냈어요. 엄청난 개혁안을 만들어냈는데 이 보수적인 이 원로 또 보수적인 중진들과 그 다음에 이제 정권도 관여를 하고 해서 이걸 뒤집어 엎어가지고 다 쫓아냅니다. 그래서 다 쫓겨났습니다. 저도 이제 조계사에서 불교사회문화연구원이라고 거기 간사로 있다가 다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봄에 여기 이제 홍사성 대표님, 최현, 여기 저까지 해서 불교 개혁 운동의 토론을 하고요. 그것을 나중에 이제 10월 달에 여의 불교사회문화연구원을 이제 여의구 선생이 만드는데 그때 불교와 사회라는 회보에 실기도 합니다. 그래서 84년에 불교운동은 대불련, 그 다음에 이제 칠보사의 사원화 재건팀, 또 묘각사 재건팀, 부천 서강사의 야학, 또 동국대 성림회는 제가 84년에 스님들하고 이제 그 사회학 스터디를 합니다. 그래서 한 4분하고 이제 하는데 그분들을 해서 그분들 후배까지 쭉 내려가고요. 중앙승가대는 이제 포교 연구부로 해가지고 역시 이제 몇몇 스님들이 이제 사회학 공부를 합니다. 예, 아마 조성렬이가 도와줬던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이제 불교사회문화연구원, 여기서 이제 민중불교운동연합이 창립될 때까지 불교운동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5월 4일 날, 85년 5월 4일 날 민불련 창립대회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때는 한글회관에서 원래 하기로 했는데 경찰들이 완전히 포위하고 그래서 저희가
원래 2차를 하려고 했던 그 교보 뒤에 포석정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 1, 2층을 전체 빌려서 거기서 이제 창립대회를 했고요. 근데 경찰이 이제 그 백골부대 들어오는 바람에 다 끌려갑니다. 근데 1층에서 막 그 열심히 막 저지하고 그래가지고 짧은 시간에 이제 창립대회를 끝내고요. 그리고 다 잡혀갑니다. 그래가지고 하룻밤 자고 다 이제 풀려납니다. 이 지도위원 보면 고은, 김지화, 항석영, 장기표, 김승균, 성승 등등 이분들은 다 여익고 선생이 이제 그 다 지인들이죠. 예전에 이제 민청년 그 같이 했던 그런 분들이고요. 민청년에서 여익고 선생이 이제 동대 조직도로 있다가 이제 간보를 한 15년 받고서 10개월 만에 풀려나죠. 예, 그때의 동기들이고요. 그 다음에 뭐 스님으로는 뭐 지선 스님, 성영 스님 이런 분들 계셨고, 그래서 진관 스님 이런 분, 진관 스님이 부의장으로 했고요. 서동석 그 선배가 집회위원장, 현기 스님이 기획위원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간사를 했고요. 상임위 간사를 했고, 그리고 민중급당을 만드는데 이게 그 4호까지 만들어지고 5호는 이제 뭐 타이핑을 해서 이렇게 그 MC를 만드시고요. 그다음에 창립법회를 하고 뭐 조계사 봉사부에서 가도표계도 하고 법회를 원래 법회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불교 전통을 좀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자 해서 이제 그 우람분절 백중날 그 생명평화의 대축제라는 이름으로 이제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수일이 화계사에서 했는데 거기도 뭐 경찰이 꽁꽁 막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서로 이제 몸싸움 하다가 33명이 연행되고 뭐 자료 다 뺏기고 민목 스님이 그때 이제 의뢰를 맡으셨는데 감로탱화 다 뺏기고 김봉준이라고 아주 그 민중 그 화가로서 유명한 분이 있는데 걸개 그림이 압수가 돼서 끝내 참지를 못합니다. 걸개 그림이라고 이번에 그 괴물을 보고서 이제 괴물 탱화를 보고서 이제 창화를 낸 건데 그렇게 엄청 큰 그림을 그려서 그거를 이제 뭐 그 들고 다니는 또는 이제 세워놓는 뭐 그런 것인데 그 이후로 이제 걸개 그림이 많이 이제 유행했죠. 요거는 창립할 때 사진인데요. 이렇게 이제 경찰들 이렇게 둘러싸여 있고 다 잡혀가고 이게 그 무임카 목사님이 이제 축사를 하십니다. 그 다음에 그 IBRD 서울총회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반대 가두시를 해가지고 총무간사였던 정의권이 구속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뭐 야외법회도 있었고, 그 다음에 12.7 범람 5주년 추념법회 조계사에서 있었고요. 민불련하고 뭐 이렇게 대불련하고 다 했는데 여기서 뭐 잡혀가고 구속되거나 뭐 구리로 살거나 80명이 연행이 됩니다. 이 법회를 하는데 그 경찰들이 또 쳐들어와가지고 다 끌려갑니다. 네. 이렇게 경찰들이 이렇게 만행을 벌였어요. 그냥 자리 돌아와서 막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월 27일 날 동국대 11.7 범람 규탄 보고대회를 했고요. 그래서 매년 11.7 범람 규탄 대회를 민불련이 다른 단체들과 연대해서 합니다. 86년에 뭐 파주봉사 야유회 있었는데, 요거는 여기서 이제 뭐 5.3 항쟁에 대한 어떤 준비를 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4.19 26도 합동 위령제를 또 수일에 가서 했습니다. 그리고 5.3 인천민주화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게 87년에 6월 항쟁을 있게 한 그런 대규모 투쟁입니다. 이게 그때 이제 개헌을 이제 시민당에서 주장하면서 인천 경기도지부 개헌 회판식을 하는데 거기 이제 그거를 이제 디데이로 삼아서 노동 뭐 조합이든 뭐 또 여러 그 민주운동 단체들이 연대를 해서 그 민통연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뭐 민청년 등등 해서 여기 다 이제 모이는데 한 5만 명 정도가 모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거의 10시간 동안 이제 뭐
그 경찰하고 이제 hin강의를 하는데 뭐 그때 뭐 어마어마한 그 폐유탄이 쏟아지고 또 이쪽에서는 뭐 그 보도블로 깨서 던지고 하여튼 뭐 엄청난 10시간 정도 동안 그 인천 뭐 제물포 주안 뭐 부천까지 엄청난 그떤 항쟁이었는데 그때 노동자들이 엄청 쏟아져 나오죠. 학생들도 그렇고 여기서 이제 대불련 불교에서는 민불련 또 스님들 다 동원했습니다. 그래서 그 5.3 민주 항쟁이 이 불교가 참여한 몫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결국 이제 여의구장이 그 오후에 저녁 한 5시 무렵인가 그때 뭐 주안역 사거리에서 연단해서 아주 멋진 연설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수배가 되죠. 그러니 이 수배 때문에 그 민불련에서 엄청 그 타격을 입습니다. 장기적으로 수배를 당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송현 스님이 구속이 되고요. 그리고 또 서동석 집행위원장도 구속이 되고 오래 있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리고 불기 2530년 부처님신당 성명을 내고요. 그래서 이제 민주제 개헌, 불교조선관리법 폐지 주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봉천동 중앙시장 기습시 뭐 이런 것도 연대 시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연대한 거 다 뺐는데 이게 5.3이에요. 5.3 어마어마했습니다. 저도 여기서 뭐 어마어마했어요. 네. 그러니까 소위 6월 항쟁의 전조죠. 이때부터 이제 뭐 엄청 이제 그 전두환 정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이 5.3으로 해서 진천승을 하고선 구속되고 6월 5일 날 불교정토구연 전국승가에 발족을 합니다. 220년 참여했는데 청화 스님이 의장이 하고요. 근데 결국은 이제 민불련 그 오전에 민불련 전사에서 봤던 그 청년 뭐 육하대회부터 해서 청년 그 불교 연맹 뭐 이런 것들로 해서 비상종단 쭉 거쳐오면서 민불련까지 거쳐오면서 스님들이 이제는 우리가 독자적인 이제 단체를 만들자. 그러니까 그 캐톨릭의 정의구현 그 사제단처럼 우리도 만들자 해서 이제 만들었는데 이 성명서 이거 만들기 전에 이제 152명이 성명서를 냅니다. 성명서에 보면 뭐 조속한 민주제 개헌이라든가 뭐 이런 그 당시에 그 요구됐던 그런 것들을 다 넣었습니다. 아마 그 불교에선 스님들로서는 처음 만든 그런 그 공개적인 그 투쟁 조직이죠. 그 다음에 부천경찰서 경성고문 공대위 여기 뭐 정토구현 전국승가회가 발족이 됐으니까 거기 같이 참여를 합니다. 소위 이제 부천의 그 문기동이가 그 성고문을 해서 한때 엄청난 그 문제가 됐었죠. 예. 그다음 해인사 승려대회가 이제 9월 7일에 있는데 이 97 해인사 승려대회는 아마 그 우리 불교 역사에 아마 기획일이 이제 남을 겁니다. 규모도 뭐 2,000명 정도 모였었고 뭐 원로부터 중진 모두가 다 모였으니까 그래서 불교 자주화, 사회 민주화 이제 여기서 처음으로 그 스님들이 모여서 대회하면서 얘기를 한 거죠. 불교조선관리법 폐지를 얘기했고, 뭐 지광 스님이 혈사승 손가락 잘라서 단지해서 불자의 눈을 따라 혈사 쓰던 게 제가 아주 눈에 선한데,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개운사의 이제 그 중앙승가대 스님들이 거리에서 그 얻어 맞습니다. 그 경찰들한테 그 현수막을 그냥 그 달고 오기 때문에 경찰들이 현수막 띄라 그러니까 못 띈다 그래서 신강에다가 경찰들이 엄청 얻어 맞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11일 선대 8일 동안 농성을 합니다. 어마어마하게 농성을 했대. 그때 뭐 많을 땐 1,000명도 모였었고요. 보통 한 500명. 하여튼 8일 동안 어마어마하게 농성을 하고 전국에 뭐 강원에서도 오고 엄청 옵니다. 해인사 승려대회에 그 이어서. 그리고 10월 26일, 27일 1박 2일 동안에 봉은사 12주 범람 규탄을 하고요. 여기서 봉은사까지 뭐 경찰이 들어와서 체류탄 던지고 난리 났었죠. 그래서 우리들은 뭐 돌멩이 던지고, 그리고 이제 거리까지 나와서 이제 했는데, 그때 이제 명진 스님하고 한 7명 붙잡혀가는데, 그 중에 명진 스님이 이제 대표로 구속이 됩니다. 명진 스님은 나중에 보니까 일부러, 감옥 가려고 일부러 적극적으로 나섰다고 하더라고요. 면 앞에 나서가지고 경찰들하고 뭐 몸싸움하고 있으니까 안 잡아가겠어요.
이게 이제 97 해인사 대회 해인사 모습이고요. 그래서 명재 스님은 아주 감옥에서 좋은 감옥살이 좋은 경험을 이제 하고 나오시죠.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이제 완벽한 투사가 되죠. 명재 스님은 그 전에는 그렇게 투사가 아니었거든요. 해인사 승려되어 있다부터 이제 사회를 맡으면서 그때부터 이제 투사로 나서셨는데 지금은 이제 불교계 민주화 민주 인사로서는 뭐 첫 손에 꼽히게 되죠. 명재 스님이. 예. 그다음에 87년에 이제 뭐 이렇게 서광서 고문추방대 등 있고 뭐 민물련 2기 지도부가 선출됐습니다. 그때 여익구 의장이 계속 수배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2기 지도부 선출을 했고 이렇게 하고 또 5월달에 부처님 모신날 연등행진 구호를 했는데 부처님 모신날 연등하면서 불교학법 철폐하여 불교자도 쟁취하자 공부독자 타도하다 이런 구호들을 외치면서 연등행진을 했어요. 처음이죠. 그게 이제 87년 이제 이런 것들이 87년 6월 항쟁하고 다 이제 맞닿아 있는 거죠. 이거는 2월 항쟁 기간 동안에 있었던 박정철 군 이제 49제 못했어요. 경찰이 막아가지고 또 청원에서 불허해가지고 그래서 밖에서 했습니다. 거리에서. 그 다음에 5.18 행사를 5월 18일 날 5.18 행사하고 절에서 5.18 행사를 하는데 경찰들이 광주 원각사에서 난입해가지고 엄청 뭐 폭력을 가하고 끌어가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규탄하는 개운사에서 엄청 크게 했습니다. 근데 계속 개운사가 나오는데 왜 개운사가 나오냐면 의원 스님이 이제 97 해인사 가서 86년도 그때 가서 이제 뭐 호급 불교라고 하는 게 이 정권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원래대로 이 국가와 민족을 위한 거다, 민중을 위한 거다,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또 불교도 자주화해야 되고 사회도 민주화해야 된다, 뭐 그런 아주 시원한 연설을 해요. 그래가지고 엄청난 호응을 받는데 그래서 이제 명진 스님이 이제 6개월 살고 나와가지고 명진 스님을 개운사 주지로 임명을 합니다. 의원 스님이.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개운사가 완전히 이제 불교운동권의 마당이 됐어요. 그래서 모든 행사를 다 개운사에서 합니다. 그리고 6월 16일 날 민주헌법정책 전국불교공동위원회라고 하는 게 결집이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6월 항쟁을 계속 이제 여기서 해나가고 구국 대법회라고 하는 걸 이제 2월 20일 날 하는데 이 대표적인 6월 항쟁 중에 불교가 크게 했던 거예요. 여기서 구국 대법회라고 해서 한 스님들이 한 500명 오셨나? 하여튼 이게 이제 조계사 앞에서 하려고 했는데 조계사를 경찰이 막는 바람에 YMC 앞에서 해가지고 미도파까지 진출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끝난 다음에 또 시위대에 뭐 참여하고 이렇게 하고요. 이렇게 해서 87년은 6월 항쟁에 아주 빡세게 참여를 합니다. 이거는 이제 원각사 경례 탄압할 때 규탄대회 하는 거고요. 개운사에서 이제 개운사를 중심으로 또 하다가 이제 밖에 나와서 가도 시위하는 거고요. 규모가 상당히 컸습니다. 이거는 6월 항쟁에 아까 얘기했던 구국 대법회, 구국 대법회를 이제 거리에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동국대에서 11조 법난 규탄 대회를 했고요. 그 다음에 하여튼 매 17조 법난 규탄 대회 민불위원이 계속 합니다. 그래서 동대 학생회하고 같이 또 하고 그리고 87년에 이제 드디어 12월 31일자로 불교자산관리법이 철폐됩니다. 그동안의 불교자산관리법 철폐에 이제 미온적이었던
이제 종단협의회인데 여기서 조계종은 또 빠져요. 조계종은 빠지고 종단협의회에서 긴급이사를 하고 불체법 전면 폐지를 하는 것 공문을 문고부에 제출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 정각회장이 권익현인데 그리고 문공부의 이제 종무관이 아까 얘기했던 그 이영보 선배님인데 이영보 선배님이 실무적인 작업들을 쭉 하죠. 그래서 그 본인도 이제 불교자들까지 철폐된다고 생각하고 이제 논의들을 좀 해왔는데 그 안을 가지고 이제 권익현한테 얘기를 하는데 권익현이 불제법 철폐 가능하다 이런 언급을 합니다 공개적으로. 그리고 결과적으로 11월 말일자로 철폐를 해요. 이때는 전사법을 만들 생각을 안 했답니다. 근데 이걸 만들어 놓고 나니까 또 여기저기서 절 땅을 파는 바람에 뭐 전사법을 만들 수밖에 없었다 그래가지고 88년도 5월 25일인가 전사법이 만들어집니다. 전사법도 좀 문제가 있는 법인데 어쨌든 그동안에 불교의 이제 어떤 정권 도구의 족쇄로 이제 삼았던 것이 불교자생활법 9조 2항에 주지라든지 그 대표가 선출이 되면 반드시 그 문공부 장관에 등록을 하고 도장을 받아야 됩니다.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뭐 감옥에 가거나 벌금 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문교부 장관, 문공부 장관 누가 또 정당에 누가 이제 새로 취임이 되면 이제 총무원장 스님을 뵈러 이제 방문을 하잖아요. 그때는 총무원장 되려면 문공부에 가서 이렇게 쪼그려 앉아 있다가 도장 받아와야 됐어요. 예. 그것을 없앤 거죠. 예. 그게 이제 저희 민불련이 이제 저희는 주도했다고 생각을 하고, 물론 이제 많은 이제 출제가 종들이 다 모여서 이제 한 거지만 결과적으로 그거는 그 도장 이 주지들이 되려고 도장 받으려고. 근데 이거를 정권에서는 그 도장 받는 걸 때문에 그 허가를 자기들 해줘야 되기 때문에 엄청 이거를 불교를 이간질시키고 붕괴하는 것으로 써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분열이 돼서 이쪽에 찍으면 이쪽이 되고 이쪽에 찍으면 이쪽이 되니까 이게 이 정권이 불교를 가지고 놀 수 있었던 거죠. 이간질도 하고 분규를 일으키기도 하고. 하여튼 그것이 이제 오랜 62년 때부터 이제 만들어졌던 것이 이때 87년 12월 말일 날 철폐가 됩니다. 이게 가장 큰 성과죠. 그다음 88년에 이제 광흥 회장이 사퇴를 하는데 그 평민당 입당을 합니다. 그래서 국회에 나갔는데 뭐 떨어지지만 그렇게 결국은 이제 정치권으로 그 당시에 많은 정권 지도부들이 정치권으로 이전을 했지요. 그 다음에 3월 20일 대승불교 승가회가 창립이 되고요. 그러나 이 민주당 평민당에 또 우리 민불련 회원들이 가서 농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11.7 법난을 의제로 채택해 달라. 502 조사특위위원회가 국회에서 이제 열리는데 거기서 11.7 법난 의제도 501에 포함되니까 의제를 채택해 달라고 요구하는 농성을 합니다. 그 다음에 12.7 날 또 동국대에서 88년에 대미묘 시위를 합니다. 2,000명 정도 모였고요. 이게 중무도로 나와서 엠버스터까지 올라가서 엄청나게 공방을 합니다. 저도 그때 도서관에 가니까 후배들이 화염병을 잔뜩 써놨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처음으로 2개 한번 던져봤는데, 물론 전경이 다치진 않았습니다. 엄청난 공방을 했고요. 그 다음에 백담사로 가서 전두환이 백담사를 갔을 때 백담사 투쟁을 이런 걸 민가협하고 민주화 가족협의회 어머님들과 같이 민불련 서동석 동지 등 해서 가서 이제 서동석 의장이 그때 이제 가서 백담사 투쟁을 합니다. 그 다음에 12월 달에 통불협, 지금까지 이제 있죠. 통불협이 지금 창립이 됐고요. 이게 이제 그 당시
그 88년도에 12.7 그 범람 규탄대회 할 때 모였습니다. 여기서 쭉 밀고 나갑니다. 밀고 나가서 엠버서더, 중문 앞인데 엠버서더까지 쭉 올라가요. 그다음에 89년에 그 전민련이라고 하는 게 생겨요. 그동안에 이제 뭐 민통련이고 뭐 이런 게 다 이제 당국의 탄압에서 해체가 되면서 여기 또 다시 다 모입니다. 여기서 그 의장이 조직강화특위원장, 서동석 의원은 이제 의장은 중앙위원 맡고요. 지역 최초로 안양 안산에서 이제 11조 범란 규탄대회가 있었고요. 제등 갱렬에 대해서 백골단이 막 폭행을 하는, 구호를 외치니까 백골단이로 폭행하는 그런 게 있었고요. 그다음에 6월 달에 민변련 지도부가 다 구속이 됩니다. 이 당시에 민통년 같은 경우는 그 철문을 용접기를 뜯고서 다 이제 거기서 농산한 사람을 끌어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사무실을 폐쇄시켰는데 저도 그때 있었습니다. 또 거기 있었고 그 KBS 9시 뉴스에도 나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이게 결국은 유지할 수가 없어서 이제 91년 5월 이 감옥 구속됐던 사람들이 나오고 나서 이제 해산을 결의합니다. 이게 마지막인데요. 결론이나 평가 부분은 제가 그냥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좀 이렇게 혹시 뭐 질문이나 다른 얘기 있을 때 제가 할게요. 예. 지금은 이제 그 민주주의 불자회라고 모임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예를 들면 그 나눔의 집 사건이 있었을 때 그 나눔의 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중심되고 몇몇 그 단체들이 힘을 합쳐서 그 문제 해결하는데 뭐 도청까지 경기 도청까지 저희가 몇 번 가기도 하고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좀 그 노력했던 적이 있고요. 그 불교계 예를 들면 2017년 18년에 그 불교계 적폐 투쟁 그래가지고 불교계 그 이 소위 뭐 그 도박승이라든지 뭐 이렇게 그런 소위 그 적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뭐 퇴진하는 그런 운동을 한 2년 동안 굉장히 열심히 했죠. 그런 것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는 그 뭐 대정부적인 뭐 투쟁할 거는 이제 민주화가 이제 된 이후로는 그런 것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불교 내부의 적폐 문제를 좀 일수하는 그런 노력들을 꾸준히 좀 해왔고요. 그 민불련 출신들이 지금도 여러 단체에 있습니다. 뭐 민불련, 뭐 사원화, 뭐 이런 친구들이. 예를 들면 여기 지금 어태권 여기 어태권 동지 그 참여제가 불교연대 상임 대표도 했고요. 하여튼 뭐 그런 여기저기 그 단체들을 많이 뭐 환경연대라든지 뭐 여러 가지 단체들이 좀 많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94년 나중에 평가 쪽에서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 94년 종단 개혁할 때 엄청 그 힘이 됐죠. 그리고 그 후배들이 또 그 종문으로 많이 들어갑니다. 수십 명이 종문이 들어가서 그 교단 뭐 이렇게 행정을 좀 그 현대화하는 뭐 그런 역할들을 많이 하고 뭐 불교계 도처에서 이렇게 많이 흩어져 일을 했고요. 제가 뭐 어쩔 수 없이 사실 지금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은 어떤 시민을 얘기 많이 얘기하잖아요. 시민성 뭐 이렇게 민중보다는 시민을 많이 얘기하는데 시민단체 예를 들면 저희 이제 아까 제가 이제 있는 뭐 정의평화 불교연대 같은 데서 뭐 전화 뭐 최연 같이 이제 하고 있고 민변련 출신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뭐 여러 지금 단체가 많습니다. 여러 단체 지금 흩어져 있는데 일이 있을 때마다 모여요. 연합합니다. 연합해서 그 일이 있을 때마다 대처를 하거든요. 어느 한 단체가 뭐 하기엔 좀 어렵고. 예. 저희가 쳐다보.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 지금 제가 이제 부천에서 20년 넘게 그 시민사회단체 관계를 하다가 지금은 이제 고문으로 물러섰는데, 다른테 똑같이 젊은 사람들이 없습니다. 시민단체가 다 고령화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뭐 재정적으로도 어렵고, 한 사람
전임 그 직원을 둬서 뭐 예를 들면 사무국장, 사무총장에서 이제 월급을 이렇게 주면서 꾸려나가는 게 쉽지가 않고요. 어디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마찬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건 뭘까요? 왜 그럴까? 그 필요성이 해제돼서 그럴까요? 옛날처럼 절반 그럴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왜 이제 그 해산이 되게 됐을까? 그 당시에 많은 단체들이 다 문 닫았어요. 이제 뭐 싸워서 민주헌법 쟁취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제도적인 민주화의 틀을 만들어 놨단 말이죠. 그리고 예를 들면 또 양김이 분열해서 거기에 대한 뭐 실마 같은 것도 있고, 또 운동권 지도부들이 다 정치권으로 가버리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은 또 뭐야? 이런 그러니까 동기를 그 당시 약화시키는 요인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 전쟁이 끝났으니까 이제 전선이 이제 생활이다. 저쪽에 이 독재사회 앞에 써있던 전선이 바로 내 앞에 있네. 생활 전선이 닥쳐오는 거죠. 애들은 커가고 그런 것들을 많이 느껴서 그 당시에 저도 이제 90년에 이제 취직을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취직을 합니다. 그리고 취직 안 하고 살 수가 없어. 네, 그 당시에는 그냥 붉은 피로 이제 막 이제 싸우고 아주 작은 돈 가지고 뭐 이렇게 생활하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지금의 젊은 친구들은 그런 전선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난번 예를 들면 뭐 12.3 그 비상계엄할 때 젊은이들이 엄청 나왔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못 났지만 그 다음에 그 국회에서 탄핵이 한번 탄핵할 때 그 다음에 탄핵이 한번 거절되니까 그 다음 어마어마하게 쏟아 나왔잖아요. 근데 거의 여성들이잖아요. 80%가. 남자들 별로 없다고. 그러니까 뭐가 좀 이거는 굉장히 사회학적인 문제, 국가적인 문제예요. 이거는 누가 개인적으로 풀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지금 현재로서 작동하는 거는 지금 이제 뭐 그러니까 지난 계엄 이후로 이제 시국회의라고 전국적인 조직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불교 쪽이 같이 들어가서 있고요. 그리고 이후로는 불교계 안에 가령 방금 얘기했던 그러니까 불교계가 통째로 들어가 있죠. 연합해서. 그리고 예를 들면 무슨 위원회들을 몇 개 만들어서 이제 현 정부와 이제 같이 이제 여기서 사회 문제들을 발굴해서 정부한테 이런 문제 있어. 이거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 이제 그런 역할을 하려고 지금 또 그런 위원회들을 만들고 뭐 그런 게 있죠. 그런 거 하나 제가 추가로 그렇죠. 이해수 선배님 말씀 저도 동의하고요. 언젠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냥 이미 중간중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뭐 성과 한계 뭐 이런 걸 짤막하게 말씀드리고 끝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제일 큰 성과는 불교자산법을 폐지했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80년대 민주화운동에 불교계가 역사적인 족적을 분명히 남겼다. 아까 3.1운동 33인 대표로 한용운 선생님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우리가 부끄럽지 않을 만큼 분명하게 어떤 족적을 민주화의 역사에 족적을 남겼다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불자로서 우리 후배 불자나 나중에 후세대 불자들이 부끄럽지 않게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쨌든 저희가 이제 제도적인 민주화에 이제 기여를 했기 때문에 이제 정기적으로 우리가 정권을 교체할 수 있게 됐고, 그러니까 민주적인 국가가 됐고, 또 최근에 2번의 무혈혁명으로 정권을 바꿔왔는데 그런 것도 다 80년의 민주운동의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한계를 뭐 많이 얘기하죠. 뭐 불교 내부 개혁에 관한 그런 그림이 없었다. 뭐 정치 투쟁한다라고 그럴 수가 없었죠. 그거는 94년 종단 개혁에서 이루어졌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전국 조직화를 못했어요. 이것도 뭐 역량 부족인데 전국 조직화할 만한 뭐 그런 자질적 구조가 좀 못됐었고, 그 다음에 이제 현장에서 민주불교를 실천했어야 되는데 구로법당에서 이제 시도를 했는데 결국은 돈이 없어서 중간에 못했습니다. 이게 독일에서
인간의 대지라는 재단에서 그 생텍쥐페리를 추모하는 그런 재단에서 제3세계에 돈을 이제 나눠주는데 개신교에 다 돈을 주는 것 같다가 중간에 반을 잘라서 불교 쪽에 오게 했어요. 뭐 최진혁 씨라고 하는 그 분이 계셨는데 그래가지고 800만 원 받아서 그걸 구로당에 업당을 하기 위해서 이제 보증금 넣었는데 한 1년 정도 하다가 못했고 다른 분한테 넘겼고 그래서 뭐 하여튼 뭐 자비 포교니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몇 가지 했는데 한 1년 정도 하다가 이제 어려운 거기서 현장에서 노래들 쉴 수 있게 하고 아이들 맡길 수 있게 하고 뭐 이렇게 처음에 의도가 좀 좋았는데 재정적으로 어려워서 우리 못했고요. 전국에 몇 개의 그 공단 포교단이 있었어요. 부천에도 반야샘이라고 있었고 몇 가지 있었는데 아직까지 하고 있는 거인데 지금 그 성격이 이제 바뀌었죠. 바뀌었다고 얘기 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민중불교에 맞는 이념, 신앙, 의례 이런 거를 했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저희가 했던 거는 그냥 그 백중제를 좀 바꿔서 생명해방의 축자라고 해서 어떤 전통 의식을 현대화하는 그런 시도를 해봤지만 민중불교의 의례라든가 이념이나 이걸 만들 만한 역량이 없었고요. 결국은 이 길을 법륜 스님이 간 겁니다. 법륜 스님이 자기의 새로운 어떤 제3의 일을 가서 성공을 한 거죠. 이렇게는 못해서 저도 예일권 선배한테 좀 그걸 한번 해봐라. 왜 종교적인 길을 할 수 있는데 못하냐, 안 하냐. 근데 그분은 또 그렇게 못했어요. 너무 일찍 가셔가지고 이제 다 정리하고 이제 뭐 다른 데 관심 이제 끊고 종교적인 어떤 신앙적인 어떤 운동을 한번 해보자라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됐어요. 충분히 잘할 만한 능력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저희는 뭐 정치 투쟁밖에 못했고 아까 말씀드렸 저기 그 우리 홍선영 대표님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했던 것은 불교 자주화하고 사회민주화 그 두 가지 그다음에 전통 의식했던 재해석해서 생명대해방의 축제 백중날 했던 거 세 가지 정도가 저희가 했던 일입니다. 뭐 작은 인원 가지고 이렇게 많은 일을 할 수 없었고요. 물적, 인적 자원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 한계는 분명히 지적받을 수 있고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